스님, 요즘 시대에 여자 혼자 절 지키기 힘들지? 우리가 좀 도와줄까? 강수일의 비열한 웃음이 산사를 더럽혔어요. 아가씨, 절에서만 썩히기엔 아깝다니까? 우리랑 놀면 돈도 벌고 재미도 있을 텐데. 부하가 침을 튀기며 소희를 훑어봤습니다. 여자끼리 뭘 할 수 있겠어? 남자 없으면 무력하잖아. 또 다른 부하의 조롱이 이어졌어요. 스님이 무능해서 못 지키는 거야?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강수일의 결정타가 무견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그 순간 무견의 눈빛이 얼음처럼 변하며 손목의 염주가 살아있는 것처럼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전설이 깨어나는 때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과연 무견 스님이 이 모독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20년간 봉인된 전설의 실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묵심사의 이른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산을 감싼 짙은 안개가 천천히 거쳐가는 가운데 대웅전에서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가 고요한 산사의 평화를 깨웠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목탁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지며 새로운 하루를 알렸습니다. 무견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승복을 단정히 입고 손에는 낡은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묘한 절제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습관처럼 말입니다. 남무아미타불. 대웅전 앞 마당을 쓸며 무견은 조용히 연부를 외웠습니다. 빗자루질 하나하나도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동작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청소를 마쳤습니다. 소희는 공양실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살 남짓한 나이의 소희는 작년 가을부터 이곳 묵심사에서 지내며 무견 스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고 갈 곳 없던 소희를 무견이 거두어 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곳이 진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스님, 죽 끓이는 냄새가 어떠세요? 소희가 밝은 목소리로 물으며 구석진 창고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들 사이로 무언가 노란 색깔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노란색 군용 해먹이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스님이 군대 다녀오셨나? 호기심에 이끌린 소희가 해먹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곱게 접힌 군복과 까만 군화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군복에는 여러 개의 휘장과 계급장이 달려 있었고 특히 가슴팍에 달린 특전사 마크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져 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군인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앞줄 가운데 서 있는 한 명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눈이 매서웠고 어깨에는 계급장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설마 스님이신가? 사진 속 젊은 군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무견 스님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비로운 스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강인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복 가슴팍에 달린 마크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마크였습니다. 소희가 군복을 펼쳐보자 더욱 놀라운 것들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훈장과 계급장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특수부대?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특전사 제707부대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야, 뭘 보고 있니? 뒤에서 들려온 무견의 목소리에 소희는 깜짝 놀라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며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무견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주워들고는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해먹 안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소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님, 이건 군대에서 옛날 일이다. 무견의 짧고 단호한 대답에 소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평소 무엇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던 스님이 이렇게 말을 아끼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무견은 홀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나간다고 생각한 소희였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산 중턱의 넓은 터에서 무견은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손목에 항상 차고 있던 염주를 풀어 손가락에 감았습니다. 108개의 염주알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무견의 몸짓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느긋하고 온화한 움직임은 온데간데였고 날카롭고 정확한 동작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펀치, 킥, 엘보우, 니킥. 늙은 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동작들이 이어졌습니다. 맨손 격투 기술, 발차기, 회피 동작. 마치 수십 년간 몸에 밴 군인의 움직임 그 자체였습니다. 염주를 감은 손이 허공을 가르며 보이지 않는 적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소희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공양실에서 따뜻한 죽을 끓이며 자애로운 미소를 짓던 그 스님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평소 자비롭고 온화하기만 했던 스님의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하. 한참 후 무견이 깊은 숨을 내쉬며 동작을 멈췄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호흡은 여전히 고르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염주를 손목에 감으며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나무 뒤에서 나타나자 무견은 전혀 놀라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소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 봤구나. 스님, 그건 군대에서 배운 거죠? 소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무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멀리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몸이 기억할 뿐이다. 그날 점심 공양을 준비하면서 소희는 무견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목탁을 두드리는 자세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일반적인 스님들과는 달리 무견의 손목 각도와 타이밍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휘하는 것 같은 절도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스님, 목탁 치시는 자세가 정말 멋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희의 질문에 무견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오랜 습관이지. 정확함은 마음의 평정에서 나온다. 마음의 평정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면 몸부터 정확해야 한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 무견의 말에는 어딘지 모를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얻은 교훈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는 공양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무견을 훔쳐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이렇게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스님이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산사에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목탁 소리가 다시 한번 고요한 산을 감쌌습니다.
어제 조폭들과의 첫 대치 이후 묵심사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무견은 평소보다 더 자주 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예상했던 대로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깨어졌습니다. 산길을 굉음을 내며 올라오는 검은색 SUV 한 대가 절 앞마당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3명의 남자들은 모두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험상궂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앞장선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올백으로 넘긴 강수일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2명의 부하들은 덩치도 크고 눈빛도 사나웠습니다. 이들이 절에 온 이유는 겉으로는 기부협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야, 여기가 그 유명한 묵심사구나. 강수일이 주변을 둘러보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희는 공양실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차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낯선 방문객들을 보자 본능적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들에게서 풍기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소희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자 강수일의 부하 중 하나가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 절에 이런 예쁜 아가씨가 있네. 스님 혼자 독차지하기엔 아깝다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요즘은 절에도 이런 볼거리가 있구나. 2번째 부하도 거들며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소희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견은 대웅전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독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는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조폭들이 도착하기 1시간 전 무견과 소희는 함께 텃밭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의 일상이었습니다. 스님, 여기 와서 지낸 지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소희가 배추를 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시간이 참 빠르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정말 집 같아요. 스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무견이 잠시 손을 멈추고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야,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요? 여기가 얼마나 평화로운데요?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 그럴 때는 겁내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 스님,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견의 표정이 순간 경계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혹시 모르니까 내 뒤에 있어라. 네. 스님, 무슨 일이? 바로 그때 검은색 SUV가 절 앞마당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스님 어디 계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 강수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협박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견이 천천히 대웅전에서 나와 마당으로 걸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손목의 염주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견의 조용한 물음에 강수일이 가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스님. 저희는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시대에 절도 현대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강수일의 말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최근 이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었고 묵심사가 있는 땅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수행하며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견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에 강수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스님,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아세요? 요즘은 절에도 기부 안 하면 사고 나는 거 몰라요?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수일의 부하들이 소의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암자의 암컷뿐이네. 우리도 참선 좀 시켜줘요. 한 부하가 저속한 농담을 던지며 소희의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강수일이 더욱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매 스님이 아니라 여승이었어? 젊었을 땐 꽤 땡겼겠는데? 강수일이 더욱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요즘 시대에 여자 혼자 절 지키기 힘들지? 우리가 좀 도와줄까? 한 부하가 소희를 보며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절에서만 썩히기엔 아깝다니까? 우리랑 놀면 돈도 벌고 재미도 있을 텐데. 다른 부하도 가세했습니다. 여자끼리 뭘 할 수 있겠어? 남자 없으면 무력하잖아. 강수일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니면 스님이 무능해서 못 지키는 거야?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그 순간 소희는 무견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의 자애로운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 눈빛, 뭔가 달라. 소희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소희가 무견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스님, 저 사람들 눈빛이 무서워요. 하지만 무견의 눈빛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날카롭고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무견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목에 감긴 염주가 한 알 한 알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발 직전의 압력계 바늘처럼 말입니다. 스님, 대답이 없네. 귀가 먹었나? 강수일이 점점 노골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외진 곳인지 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를 텐데. 그 순간 한 부하가 소희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야, 이 예쁜 아가씨랑 우리랑 차 한잔 어때? 절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 소희가 안 돼요. 하며 뿌리치려 했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무견의 염주가 더욱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8개의 염주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강수일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겁먹었나 보지? 늙은 스님 코스프레 말고 우리랑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무견의 손에 감긴 염주가 소희를 붙잡고 있던 부하의 손등을 정확히 내리쳤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손등이 순식간에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강수일과 나머지 부하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용하기만 했던 늙은 스님이 이런 일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견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말로 끝낼 자신이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다. 염주를 천천히 손목에 감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자들에겐 기억에 남을 교훈이 필요하지. 소희는 충격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스님, 그냥 평범한 스님이 아니셨구나. 강수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들이 만만하게 본 상대가 예상과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하지만 부하의 비명 소리를 들으며 섣불리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무견은 다시 조용히 염주를 손목에 감고 목탁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산사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일은 부하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당황했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이 지역에서 쌓아온 위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등이 부러진 부하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 미친놈이 감히 우리를 건드려? 강수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들에게 이렇게 대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견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목의 염주만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을 뿐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어난 일이 일상의 한 부분인 것처럼 말입니다. 야, 너희 둘이라도 저 늙은이 붙잡아. 어디서 스님 코스프레 하면서 우리를 우습게 봐. 강수일이 나머지 두 부하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동료가 당한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형님, 저 영감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 부하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수일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가 보통이 아니야. 그냥 운 좋게 한번 맞춘 거잖아. 소희는 무견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제 뒷산에서 본 스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날카롭고 정확한 움직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수일이 직접 나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며 무견에게 다가갔습니다. 늙은이 마지막 기회야. 우리 말 곧게 들을 거야, 말 거야? 칼날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소희는 안 돼요. 하며 소리쳤지만 무견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겁먹었나 보지? 늙은 스님 코스프레 말고 우리랑 놀아봐. 강수일이 칼을 번뜩이며 더욱 도발했습니다. 20년 전엔 잘 나갔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냥 늙어 빠진 중놈이잖아. 염주나 굴리고 앉아서 빌어먹기나 해. 이게 네 수준이야. 아니면 부처님한테 빌어봐. 나무 아미탑을 우리 좀 안 괴롭혀주세요 하고. 강수일이 칼을 들고 무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견의 몸이 물처럼 흘러가며 강수일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손목의 염주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퍽! 퍽! 두 번의 정확한 타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수일의 손목, 두 번째는 무릎이었습니다. 강수일이 칼을 놓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수일이 신음하며 자신의 손목을 부여잡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칼을 들고 있던 손이 이제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두 부하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스님이 아니라 전문적인 격투 기술을 구사하는 누군가였습니다. 강수일의 부하들이 무견을 포위하려 했지만 무견은 여유롭게 맨손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손 아직 쓸만하구먼. 무견이 중년 특유의 쿨한 어조로 중얼거리며 부하 둘을 동시에 제압했습니다. 소희는 나무 기둥 뒤에 숨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게 스님이 맞아? 저분이 정말 우리 스님이 맞나? 소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견이 처음으로 길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말로 끝낼 자신이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다. 무견이 강수일을 내려다보며 계속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자들에겐 기억에 남을 교훈이 필요하지. 강수일이 고개를 들어 무견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냥 평범한 스님이다. 강수일이 바닥에 쓰러진 채 무견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진짜냐? 진짜 가능한 일이냐?
강수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이 지역에서 날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방금 전 경험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도대체, 뭐야? 강수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협이나 분노가 아닌 순수한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견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강수일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보여준 움직임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희는 충격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스님, 그냥 스님이 아니셨어. 전설이셨군요. 무견은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칼날을 햇빛에 비춰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기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말과 함께 무견이 칼을 반으로 부러뜨렸습니다. 맨손으로 말입니다. 금속이 부러지는 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수일과 부하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간이 맨손으로 칼을 부러뜨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한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무견은 부러진 칼 조각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조용히 염주를 손목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목탁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가시죠.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마십시오. 무견의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강수일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기억해둬. 강수일이 마지막 허세를 부리며 부하들과 함께 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걸음걸이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 시동을 걸고 산길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도 이내 사라졌고 다시 산사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무견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무견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소희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자애로운 스님이었는데 오늘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스님, 방금 그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소희의 질문에 무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때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화롭지 않은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날 저녁 소희는 공양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 스님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사에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마을 아래쪽에서는 술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수일 일당이 당한 일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깨어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강수일 일당을 제압한 사건이 있은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무견은 자신의 정체가 곧 드러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예상했던 대로 흰색 경찰차 한 대가 조용히 묵심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이재만 강력반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신고를 받고 직접 현장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재만은 절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바닥에는 아직도 어제 일어난 일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러진 칼 조각과 피 얼룩, 그리고 발버둥친 흔적들이 말입니다. 이상하다. 신고 내용과는 뭔가 다른데. 이재만이 중얼거리며 대웅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폭력 조직원들이 스님을 위협했다가
도리어 당했다는 것이었는데 현장을 보니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견은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만의 눈에는 그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빗자루를 드는 자세, 걸음걸이, 심지어 주변을 경계하는 시선까지 모든 것이 훈련받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이재만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무견이 고개를 들어 이재만을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재만의 얼굴이 급변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경외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신병 시절에 봤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정사령관님이신가요? 이재만의 떨리는 목소리에 무견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만이 무견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되살아났습니다. 플래시백, 신병훈련소 강당. 300명의 신병들이 도열해 있고 연단에는 별이 3개 달린 장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정연화 특수전 사령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법과 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은 정의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한 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젊은 이재만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진로를 확신했습니다. 사령관님 같은 분이 되고 싶습니다. 플래시백이 끝나고 현재로 돌아온 이재만이 더욱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신병 시절 사령관님 연설을 듣고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진정한 강함은 약한 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이재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사령관님을 다시 뵙고 싶었는데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으로 만나게 될 줄은. 이재만은 즉시 차렷 자세를 취하고 정중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 강력반 팀장 이재만입니다. 정 사령관님, 정말 무슨 일이십니까? 이재만이 잠시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여기 오기 전 특전사 시절 사령관님께 첫 경례를 올렸던 그 신병이 저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사령관님께서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라고 하셨죠. 그 말씀 때문에 경찰이 되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소희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사령관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강수일과 부하들은 어제 일을 보고받기 위해 다시 절 근처까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차를 보고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령관, 뭐라고? 강수일이 부하에게 속삭였습니다. 어제 자신들을 제압한 그 늙은 스님이 사령관이라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무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무견이라는 스님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재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년 전 신병훈련소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신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관 중장 정연화님을 말입니다. 이재만의 말에 소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중장이라는 계급이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령관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한 자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셨죠. 무견의 얼굴에 잠깐 그리움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도 있었군요. 사령관님, 도대체 왜 이런 곳에 계신 겁니까? 정국이 사령관님을 찾고 있었는데.
이재만의 질문에 무견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에 왔습니다. 무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재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령관님, 사실 어제 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 내부에 누군가가 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강수일 일당에 대한 수사가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부 정보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온 겁니다. 이재만의 말에 무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협박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실종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만이 목소리를 더욱 낮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강수일 뒤에는 고위직 검사장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경찰서 내부에도 그들과 연결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무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단순하지 않겠군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온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소희가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종 사건이요? 누가 실종됐나요? 마을 이장님의 딸이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반대하던 주민 몇 명도 갑자기 마을을 떠났어요. 이재만의 설명에 무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숨어서 듣고 있던 강수일이 부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경찰놈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처리해야겠다. 하지만 부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저 스님이. 아니, 사령관이 진짜라면. 뭐가 사령관이야? 그냥 늙은 군인 출신일 뿐이야. 강수일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만이 무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명함을 건네며 이재만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무견이 고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평범한 스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재만이 다시 경례를 올리고 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전설적인 특수전 사령관이 이런 외진 곳에 숨어 사는 이유가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차가 떠난 후 소희가 무견을 바라봤습니다. 스님, 아니 사령관님? 그냥 스님이라고 부르거라. 그게 편하다. 무견의 대답에 소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아래쪽에서는 더 큰 술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묵심사에 전설의 특수전 사령관이 숨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산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이재만과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지만 무견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묵심사에 이상하리만큼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희가 새벽 공양 준비를 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야 했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견이 대웅전에서 나와 공양실을 확인해 봤지만 소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도 비어 있었고 침구는 그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밤중에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무견이 절 전체를 돌아다니며
소희를 찾았지만 허사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소희의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에서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여보세요? 그 유명한 무견 스님이시군요. 아니, 정연아 사령관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수일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무견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냐? 짓이라니 그냥 예쁜 아가씨와 차 한잔 하자고 초대한 것뿐인데요. 물론 본인이 거부할 권리는 없었지만요. 강수일의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20km 떨어진 폐목장에서 소희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사슬로 묶인 채 눈가리개를 쓰고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어서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소희가 몸부림치며 작은 신음소리를 냈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폐목장은 완전히 버려진 곳이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강수일이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듣고 있죠? 스님. 아니, 사령관님? 지금 예쁜 제자분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아주 안전한 곳에서 말이죠. 어디에 있느냐? 무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스님이 우리 말을 들을 건지 아닌지예요. 강수일이 폐목장에서 소희 옆에 쪼그리고 앉아 말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스님이 직접 우리에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러면 이 예쁜 아가씨를 돌려드릴게요. 소희가 재갈 너머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견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해질 때까지예요. 안 오면. 강수일이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뜻은 분명했습니다. 안 오면 네 제자는 여기서 절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무견은 한동안 전화기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목의 염주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폐목장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재갈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부님, 제발 오지 마세요. 이건 함정이에요. 하지만 소희는 무견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견은 대웅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당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희가 며칠 전에 발견했던 군복과 군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견이 군복을 꺼내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에 입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수많은 작전을 함께했던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복장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무견이 조용히 중얼거리며 군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생명을 위한 복장이다. 군복을 입은 무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자애로운 스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강인한 군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무견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 이 늙은 몸이 다시 한번 무기를 들어야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견이 일어나서 손목의 염주를 벗었습니다. 108개의 염주알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염주를 법당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한편 이재만은 경찰서에서 강수일 일당의 동향을 파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감시 요청하신 강수일 일당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부하 경찰관이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사라져? 감시하던 김 형사가 갑자기 다른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만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형사는 평소에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김 형사는 지금 어디 있어? 연락이 안 됩니다. 이제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예상이 맞다면 경찰 내부에 정말로 배신자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만은 즉시 개인 휴대전화로 무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전화를 안 받지? 불안한 마음에 이제만은 직접 묵심사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묵심사에서는 무견이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군화를 신고 벨트를 매고 머리에는 검은색 베레모를 썼습니다. 20년 전에 특수전 사령관 정연화의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무견이 절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희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가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정리해 놓던 방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다려라, 소희야. 사부가 반드시 구해주겠다. 무견이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며 절을 나섰습니다. 저녁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납치 이후 무견의 마음속에서는 20년간 잠들어 있던 전장의 기운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견은 절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법당 한쪽에 있던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래된 군용 암호화 통신망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비상 연락망이었습니다. 화면에 녹색 글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B-B-B. 전자적 복호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녹색 커서가 깜빡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암호화 시스템이 천천히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연결 중, 보안 인증, 암호화 완료 메시지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무견이 천천히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전 사령관 정연화. 긴급 호출이다. 화면이 한 번 더 깜빡이며 잠시 후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사령관님, 정말이십니까? 집결하라. 좌표는 따로 전송한다. 명 받들겠습니다. 무견이 노트북을 끄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만에 옛 동료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 상사는 사실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서울 거리를 누비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항상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박중희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낚시를 취미로 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지만 여전히 예리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특별한 신호음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상사, 나다. 정연하다. 전화 너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김밥을 말던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사령관님이십니까? 지금 당장 집결 준비를 해라. 20년 전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 명 받들겠습니다. 부산의 한 작은 꽃집에서는 50대 여성이 장미를 다듬다가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도 같은 신호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중희 들리나? 사령관님. 여성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평범한 꽃집 사장으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한 번도 그때의 동료애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집결 명령이다. 위치는 문자로 보낸다.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시골 병원에서는 60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의 전화기도 울리고 있었습니다. 최 군의관 나다. 사령관님, 드디어 연락해 주셨군요.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작전이 있다. 준비할 수 있나?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서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간병하던 50대 후반의 여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최고의 저격수였습니다. 이 상사 들리나? 사령관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힘든 간병 생활 속에서도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 작전이다. 올 수 있겠나? 남편 간병은 잠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가겠습니다. 고맙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던 옛 동료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을 말던 손을 멈추고 꽃을 다듬던 가위를 내려놓고 진료를 잠시 중단하고 간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모두가 20년 전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사령관님이 부르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작별할 때 나눈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무견은 군복을 입고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강수일이 지정한 장소는 폐목장이었습니다. 외진 곳이라 작전을 펼치기에는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무견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첫 번째 동료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산길 중턱에서 위장복을 입은 남자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상사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날렵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사, 고맙다. 사령관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김상사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령관님, 기억하시나요? 제 아들이 삐뚤어져서 깡패짓 할 때 사령관님께서 직접 나서서 돌봐주셨죠. 덕분에 지금은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김상사의 목소리에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갚을 기회가 드디어 왔네요. 김상사의 눈에는 20년 전과 같은 충성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중희는 여전히 정확한 사격 실력을 자랑했고 최 군의관은 응급처치 장비를 준비해 왔습니다. 박중희가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20년 동안 꽃집을 하면서도 한 번도 훈련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신 언제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라는 가르침을 잊지 않았거든요. 이 상사는 비록 늦었지만 제주도에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이 상사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이 손 아직 쏠 줄 압니다. 남편 간병하느라 힘들었지만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에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언젠가 사령관님이 부르실 날을 위해서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작전이라면 더욱 완벽하게 해내겠습니다. 20년 만에 재회한 동료들이었지만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무견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목표는 폐목장에 억류된 민간인 구출. 적은 최소 5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무장 상태는? 박중희가 물었습니다. 권총과 칼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무견이 폐목장 구조도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작전명은 염주입니다. 네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해서 포위한 후 인지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령관님은 어디로?
나는 정면으로 들어가서 주의를 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후방과 측면으로 침투해서 인지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김 상사가 반대했습니다. 사령관님이 미끼가 되시면 괜찮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무견의 결연한 표정에 동료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각자 위치로 이동하라. 작전 개시는 해가 진 후 1시간 뒤다. 명 받들겠습니다. 4명의 동료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사라져갔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무견은 혼자 남아서 폐목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소희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다려라, 소희야. 사부가 곧 구해주겠다. 저녁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렸습니다. 작전 개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폐목장에서는 강수일이 부하들과 함께 무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올까요, 형님? 반드시 온다. 저런 놈들은 의리에 목숨을 거는 바보들이거든. 강수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늙은 스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 폐목장 주변은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야말로 특수전 출신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무견이 무전기를 통해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염주일 위치 보고하라. 염주일 동쪽 능선 도착. 감시 중. 김 상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염주 2 서쪽 후방 침투로 준비 완료. 박중희의 차분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염주 3 의무 장비 준비 완료. 대기 중. 최 군의관도 제자리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염주 4 저격 위치 확보. 표적 시야 확인. 이 상사가 마지막으로 보고했습니다. 비록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확한 조준 실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령관, 작전 개시합니다. 그때 이제만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형사가 강수일 측에 무견 스님의 위치를 넘긴 것 같습니다. 이제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시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군. 하지만 무견은 담담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죠. 무견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폐목장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걸음걸이였습니다.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폐목장 안에서는 강수일과 부하 4명이 소희를 감시하며 무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사슬에 묶인 채 눈가리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올까요? 한 부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온다. 저런 의리병신들은 항상 예측 가능해. 강수일이 담배를 피우며 여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폐목장 정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다. 강수일이 일어나며 부하들에게 신호했습니다. 모두 무기를 꺼내들고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무견이 천천히 폐목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위압감을 발산했습니다. 왔구나, 사령관님. 강수일이 비꼬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소희는 어디에 있느냐? 무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지. 아주 안전하게 모시고 있어. 강수일이 손짓하자 부하 하나가 소희를 끌고 나왔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눈가리개를 하고 있었지만 무견의 목소리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건은 간단해.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러면 이 아가씨를 돌려줄게. 먼저 소희를 풀어라. 아니지, 순서가 바뀌었네. 사과가 먼저야. 강수일이 권총을 꺼내며 소희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그 순간 무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전장을 누빈 특수전 사령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소희를 풀어라. 경고. 누가 누구에게 경고해?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야. 강수일이 소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무견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갑자기 폐목장 곳곳에서 연기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상사가 동쪽에서, 박중희가 서쪽에서 동시에 연기탄을 투척한 것입니다. 뭐야 이게? 강수일과 부하들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순식간에 폐목장 안이 하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연기 속에서 무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그 민첩함이 되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부하에게 접근해서 무장을 해제시키고 두 번째 부하의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강수일이 연기 속에서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한편 박중희는 서쪽에서 조용히 침투해서 소희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괜찮아요? 박중희가 소희의 눈가리개를 벗기며 속삭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사령관님의 동료예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게요. 박중희가 소희의 사슬을 끊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연기가 점차 거치면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강수일의 부하 3명은 이미 제압당했고 무기도 모두 회수된 상태였습니다. 강수일이 무견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 신문에서 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얼굴, 설마 정연아 사령관님. 강수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왜 여기에? 무견이 천천히 강수일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끝이다. 끝? 뭐가 끝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수일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숨겨둔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허무한 시도였습니다. 무견이 간단한 동작으로 강수일의 팔을 제압하고 칼을 빼앗았습니다. 으악! 강수일이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했습니다. 나 하나 잡는다고 세상이 바뀌나? 너희 같은 퇴물들. 이제 설 자리가 없어. 강수일이 마지막까지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무견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는 건 항상 퇴물이라 불린 자들이다. 그 순간 제압당한 부하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어릴 때 스님이 군복 입고 절 구해줬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10년 전 저희 동네에 홍수가 났을 때 군복 입은 분이 와서 저희를 구해줬어요. 그때 그분이 스님이셨나요? 무견이 그 부하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김민수, 맞나? 네, 맞아요. 그때 저를 기억해 주시는군요. 김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나? 생활이 어려워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스님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무견이 김민수의 손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때 소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다른 부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부하였습니다. 당신도 가족이 있을 거잖아요. 소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그 부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당신이 이런 일 하는 걸 알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소희가 자신도 부모를 잃고 방황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잃고 갈 곳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스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죠.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에요. 그 부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더욱 정당한 방법을 찾아야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세요. 소희의 말에 그 부하가 고개를 숙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견에게서 배운 자비로운 마음이 소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폐목장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만이 경찰들과 함께 도착한 것입니다. 사령관님, 늦지 않았나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무견이 이재만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진행된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묵심사 사건의 후폭풍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강수일과 그의 조직이 연루된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KBS 뉴스입니다. 묵심사 사건으로 시작된 수사에서 전직 국회의원과 검사장을 포함해 총 8명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개발 사업을 빌미로 주민들을 협박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가 나오는 가운데 묵심사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이재만이 묵심사를 찾아와 무견과 마지막 차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웅전 앞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정말 평화로우셔야죠. 이재만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무견은 잠시 멀리 산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등진 게 아니다. 다만 어둠이 닿기 전에 먼저 불을 켜고자 했을 뿐이다. 불을 켠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세상에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불빛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재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령관님,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계속 여기서 스님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무견의 손목에는 다시 108개의 염주가 감겨 있었습니다. 평화의 상징이자 동시에 정의의 무기이기도 한 그 염주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희는 절 계단에 앉아서 경찰 공무원 시험 접수증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님, 저 정말 경찰이 될 수 있을까요? 소희가 무견에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시험 점수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야. 무견이 소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격려했습니다.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빛이 난다. 소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소희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을 구해준 스님에게 이제는 자신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이제 혼자 저를 지켜야 하나요? 혼자가 아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집이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무견이 소희의 목에 자신의 염주를 조심스럽게 걸어주었습니다. 이제 이 염주는 내 것이다. 언제나 마음속에 자비와 정의를 품고 살아가거라. 소희가 염주를 소중히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8개의 염주알이 그녀의 목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묵심사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작전에 함께했던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떠난 다음 날 소희는 묵심사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목탁이 들려 있었습니다. 똑똑똑.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목탁을 두드리는 소희의 모습. 무견이 가르쳐준 대로 정확한 자세로 연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남무아미타불.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소희의 목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상사, 박중희, 최군의관, 이상사가 모두 모였습니다. 사령관님 덕분에 오랜만에 옛날 기분을 느꼈습니다. 김상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20년 만에 제대로 된 작전이었어요. 박중희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언제든지 사령관님이 부르시면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 군의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산길 아래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것은 최 참모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최 참모 안 온다고 했잖아. 김상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안 올 생각이었는데 결국 못 참겠더라고요. 사령관님과 동료들을 혼자 두고 갈 순 없잖아요. 최 참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무견이 동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밝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연락은 계속하죠. 이 상사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료니까요. 그들은 밤늦도록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끈끈한 동료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료들이 모두 떠난 후 묵심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로운 고요함이 아니라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소희는 경찰 시험 준비를 위해 시내로 내려갔고 무견은 혼자서 평소와 같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대웅전 청소, 나무 장작 패기, 공양 준비.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무견의 마음가짐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며 무견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남무아미타불.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그 목탁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는 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일주일 후 소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스님, 1차 시험에 합격했어요. 스님께서 주신 염주를 목에 걸고 시험을 봤더니 마음이 차분해져서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훌륭한 경찰이 되어서 스님처럼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견이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희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여기에 추가. 며칠 후 소희에게서 또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스님 면접에서 경찰이 되려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사부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사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강해져야 한다고.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도 그런 경찰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면접관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스님 덕분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항상 염주를 목에 걸고 다녀요.
힘들 때마다 사부님 말씀을 떠올리며 버티고 있어요. 언젠가 사부님처럼 정말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경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편지 끝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님, 면접에서 제가 한 말이 기억나시나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강해져야 한다는 사부님의 가르침을 전했더니 면접관 중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힘든 시절을 겪으셨나 봐요. 사부님의 명언이 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게 계승이라는 거겠죠? 무견이 편지를 읽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견이 편지를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자신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묵심사 앞마당에서 염주를 목에 건 소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염주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무견은 다시 목탁을 들고 독경을 시작했습니다. 108개의 염주는 이제 소희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이곳 묵심사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묵심사에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산사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언제든지 세상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평화였습니다. 무견, 무기를 내려놓은 장군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소희가 첫 번째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동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부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소희가 목에 걸린 염주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무견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한 자를 지키는 것이다. 소희가 결심에 찬 표정으로 수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원도 묵심사에서 무견이 저녁 독경을 마치고 멀리 서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소희의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견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다시 부를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잘 견뎌라, 소희야. 산사의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무견의 새로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